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남 밀양 가곡동의 용두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자주 다니는 PC방에 있습니다. 집 앞 1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서 거의 매일 출석합니다. 알바생들과도 친해지고 그 PC방 단골들하고도 안부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 단골들 중에 고등학생 녀석들도 3명 있는데요. 학교도 거의 매일 조퇴하고 담배에 오토바이에 할 말 다 했죠. 앞서 말했듯이 저희 집이 PC방과 가깝습니다. 또한 녀석들이 애용하는 오토바이 라이딩 코스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평소 오토바이 타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면 엄청난 가관입니다. 한 오토바이에 3명이 옹기종기부터 뭐하는 짓인지 자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웃겨 죽습니다. 문제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 큰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를 타는 녀석들이 아닌데 그날따라 술 마신 것처럼 고성방가하며 오토바이를 몰더군요. 아무리 막 나가는 애들이지만 심한 것 같아서 다음날 잔소리 좀 해야겠거니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PC방에 가보니 그 녀석들이 없었습니다. 매일 오는 애들이라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보이지 않더군요. 전 녀석들이 사고가 나지 않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도 지난 어느 날 녀석들이 PC방에 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음료수를 사주며 물었습니다. 니네 어디 갔었냐? 뭔 일 있어? 그러자 그 녀석들이 말했죠. 형 사실 우리들 그동안 입원했었어요. 겉모습은 멀쩡했습니다. 다만 초췌한 얼굴일 뿐. 멀쩡해 보이는데 약했냐? 셋 중 한 명의 이름은 재한이었는데 재한이의 부모님이 집을 비운 어느 날 사건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집 비는데 올만에 술판 한 벌이 볼까? 오 웬일이고. 마침 술 땡기는데 잘 됐구마. 이렇게 재한, 명수, 지훈 이 셋은 밤샐 기세로 죽어보자 놀기로 결심을 했었다네요. 먼저 1차로 노래방에 다녀온 녀석들은 2차로 PC방에 갔었답니다. 하지만 게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거의 자정 무렵에 PC방을 나섰습니다. 야들아 저기 봐라. 이 시간에 길도 어둡고 무거울 낀데 역시 남자는 노인 공경을 해야 되는 기라. PC방을 나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어두컴컴한 길에 차도 사람도 뜸한 그 시간에 어떤 할머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할매여,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할머니 그 짐 무거울 낀데 저희가 들어드릴기에 이리 주소. 이때 명수가 이상한 표정으로 갑자기 가자는 겁니다. 와그라노, 니 그래 살면 지옥 간대이. 그런데 지훈이도 뭔가 낌새를 알아채고 재빨리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며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저 할매 뭔가 이상하다. 짐도 엄청나게 커서 우리도 못 들 것 같은데 눈가리도 검은 자밖에 없더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속도에 정신이 팔릴 무렵 이때 맨 뒤에 타고 있던 명수가 뭔가를 느끼고 뒤돌아봤답니다. 그 할머니가 한 손엔 자기 몸만한 짐을 머리에 이고 한 손엔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을 들고 엄청난 속도로 오토바이와 맞먹게 뛰어오고 있었답니다. 집 앞에 도착할 무렵 엄청난 코너링으로 겨우 떨쳐내고 도착했답니다. 지훈이가 말하길 자기가 운전한 것 중에 이보다 더 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랍니다. 너거 전마 얼굴 봤나? 한 100살 가까이는 됐을 낀데 난 맨 뒤라서 거의 닿을 뻔했다이가. 울집까지 쫓아오는 건 아니겠제. 셋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쿵쿵쿵쿵 하며 숨을 겨우 돌릴 찰나 격한 노크 소리가 현관문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놀란 재한이가 초인종 카메라로 그 모습을 보니 그 할머니가 그 칼 손잡이로 자기 집 현관문을 계속 치고 있던 것입니다. 명수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저기요, 빨리 와주세요. 미친년이 칼 들고 집 앞에서 문 두들겨요. 빨리요. 이때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던 재한이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 뒤로 3명은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소리 질렀냐고 묻자 할매가 담을 폴짝 뛰넘어서 오더라고요 라고 했죠. 부모님들하고 의사, 경찰들이 서 있었답니다.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우리가 출동 명령 받고 가곡동 다리 건너가는데 어떤 할매가 요상하게 건너는 기라. 한 손에 엄청나게 큰 짐 쥐고 자세히 보니 한 손으로 뭘 끌고 오는 기라. 난 새벽에 어디 시장 가는가 싶어가 생각해보는데 시장 방향하고 정반대인 거지. 자세히 보니까 어거들한테 무슨 새끼 줄 꼬아가 왼쪽 손목에만 묶어서 그래 끌고 오대.
셋은 놀라서 자신들의 손목을 쳐다보니 피멍이 들어있는 걸 보고 시겁했답니다. 그래가 차에서 내려서 당신 뭐야 하고 소리치면서 다가갔다만 대우 아파트 뒤쪽의 기찻길 밑에 풀숲으로 바로 도망가더라. 그 셋은 동시에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알바도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더군요. 형 근데 그거 정체가 뭐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고등학생 3명이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할머니를 도와주려다 이상한 현상을 겪습니다. 할머니는 엄청난 속도로 오토바이를 쫓아오고 손목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의 3명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경찰은 할머니가 정체불명의 물체를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지만 할머니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후 3명은 손목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며 그날 밤의 기이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민박집 괴담. 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고 놀고 숙소에서 게임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체력이 소진된 터라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무척이나 잠꼬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코라도 골면 나을 텐데 자꾸 옆에 발로 차고 제 배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한순간이어서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려고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친구는 이불을 잘 덮은 채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근하게 자고 있기에 마음 약한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니 오른쪽에 누운 친구가 다시 팔다리를 제 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버럭 나서 친구를 째려봤는데 친구는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얌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팔다리를 올려놓으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친구는 이불을 얌전히 덮고 있었고 이불을 펄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치려면 움직임이 느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순간 제 몸에 팔다리가 올라온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그저 잠들기를 바랐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여전히 팔다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지만 혹시 친구가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기에 눈을 떠보았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저 사이에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팔다리가 저에게 오르다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면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날 밤 마지막 기억입니다. 네,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뜬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잠을 왜 이렇게 오래 자냐고 했지만 저는 잠이 아니라 기절을 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누웠던 친구는 그런 일 없었다고 하더군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아주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상식적으로 있을 리 없는 일이고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박집 근처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음식점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해준 이야기입니다. 민박집 근처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고 부인은 갓난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더랍니다. 무언가에 의한 납사. 부인이 갓난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잠들 잤는데 실수로 다리를 올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엄청나게 추궁했고 부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도 제가 겪은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 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무섭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방의 귀신. 나는 내가 영적으로 좀 발달했다는 생각 따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고3 때 종종 가위에 눌리던 심약한 여고생도 아니었다. 가끔씩 뒤통수가 서늘해진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움에 떠는 수준의 평범한 19살이었다. 사실 나는 귀신보다도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 막 대학생이 된 친오빠와 함께 자취 비스무리한 걸 하고 있었기에 강도나 도둑, 뭐 그런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가위 눌린 얘기나 귀신 본 얘기를 하면 어른스러운 척하며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고 대답하곤 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다. 여름방학이 되었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만큼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집에 아주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지금은 군대 갔다 오고 사람 좀 됐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나는 당시 거의 혼자 지내서 그런지 무서운 마음에 집에 방문이란 방문은 다 열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에어컨을 싫어해서 주로 창문만 열어뒀다. 우리 집은 전부 이중창이었다. 그런데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집이 시원해지지 않았고 모기가 엄청 들어왔다. 별 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며 창문을 닫았다. 방마다 창문이 있고 거실과 주방의 창문까지 이중창 모두 닫으려니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냥 맨 바깥에 있는 투명창만 닫고 반투명 유리창은 그냥 내비뒀다. 그게 바로 화근이었다. 옛날부터 나는 창문이라던가 반쯤 열린 문틈 그런 게 퍽이나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그냥 개의치 않고 컴퓨터 좀 하다가 자려고 누웠다. 참고로 내 방은 꽤 넓다. 피아노, 화장대, 책상, 책장, 침대 이 모든 게 들어가도 방 중앙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보통 거기에 두꺼운 침대 시트를 깔아놓고 앉아서 놀곤 했다. 방 안에 사실 널찍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늘 찜찜했던 공간이 유난히 신경 쓰였다. 침대에 누워 화장대에 놓인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 뭔가 싸늘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기분이 드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누워있는데 종아리까지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으니 나는 온 방에 불을 하나도 끄지 않고 모두 켜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에어컨 때문이겠지. 찬바람 때문에 추운 거야. 그렇지 뭐. 하고 생각하는데 귀신이 나오면 추워진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발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었다.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을 인정하면 죽을 만큼 무서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해보고자 노력하며 친구에게 전화해서 왜 여태 안 자냐는 둥, 학원 숙제는 했냐는 둥 통화를 하고 끊었다.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괜히 더 무서워졌다. 내 방의 창밖을 봤다. 어떤 하얀 것이 보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 하얀 것은 아마도 창문에 걸린 커튼이 비친 걸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진짜 커튼인데 내가 평생 귀신이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 나는 무슨 깡인지 다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다. 이번엔 커튼과 귀신의 위치를 한번 상세히 볼 참이었다. 나는 누운 채 고개만 돌려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이 창에 비춘 게 있었고 그 옆에 머리를 어깨까지 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였다. 나는 기가 막혔다. 귀신은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건 너무 스탠다드형 아닌가? 내 편견과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저런 환영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공포를 인정하기 싫었다. 나는 당시 사귀던 남친에게 전화를 했다. 그해 여름엔 유난히도 TV에서 무서운 방송을 많이 했었다. 덕분에 남친과 나는 새벽까지 통화하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 남친과 시시껄렁한 통화를 하다가 문득 농담으로 남친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귀신은 원래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나온대. 섬뜩했다. 그렇지만 나는 좀 더 센스 있게 받아치고 싶었다. 지금 내 어깨에 고모 할머니 엎여 계신다. 하고 말하자 남친은 무섭다고 그만하자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잽싸게 네 방 창문에 귀신 들러붙어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귀신인 것을 확인만 하려 하고 공포에 쩔어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귀신이라 추정되는 저 여자 앞에서 수다나 떨고 있는 걸까? 아니었다. 나는 엄두가 안 났고 다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하면서 창밖을 봤다.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다.
내 방은 여자 방이라고 엄마가 방범창을 쳐놨기 때문이었다. 창살에 가려져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고 나는 여자의 눈과 입술을 확인하고 싶어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지막 확인을 마친 뒤 그대로 핸드폰을 들고 튀어나갔다. 그런데 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혹시 저 여자 귀신이 한 바퀴 휙 돌아 내 방 앞에 있다가 현관으로 따라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려 오빠가 있다는 집 근처 PC방에 들어갔다. 문을 벌컥 열고 오빠를 무조건 끌고 나왔다. 오빠는 게임하다 말고 얘가 왜 이럴까 하며 따라 나왔고 나는 슈퍼 앞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 오빠에게 아무래도 내 방에서 귀신을 본 것 같다고 얘기했다. 오빠는 잠시 벙쪄 있더니 그럼 나도 이제 MT 같은 데 가서 내 친구의 누나의 친구의 오빠가 겪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딱 부러지게 내 동생이 겪은 무서운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거네 하고 싱글벙글했다. 그리고는 게임 마무리할 테니 여기서 1시간만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오빠를 몇십 번은 죽여버리겠다 다짐했지만 별 수 없이 밖에서 1시간 동안 친구랑 전화로 수다를 떨며 기다렸다. 3시 반쯤 됐을까? 당시 재수를 하고 있던 동네 사는 오빠의 친구와 오빠가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집으로 갔고 다시 내 방의 창밖을 보니 커튼만 창문에 비춘 채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결국 커튼이잖아. 나는 내가 3번이나 확인했던 걸 잊어버린 척 커튼이라 결론을 내려버렸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간 나는 뭔가 오기가 생겨서 계속 창문 그대로 둔 채 지냈다. 창문을 닫아두면 내가 본 게 귀신이란 것을 인정하는 게 된 것 같아서였다. 어느 날 오빠가 전에 그 친구와 집에 왔다. 새벽 1시 반쯤 나는 컴퓨터방에서 놀고 있다가 인사를 했고 우리 오빠는 그 오빠에게 내 동생이 방에서 귀신 봤대. 너도 본 적 있어?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나는 저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하긴 나도 너네 집 골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 많이 봤어. 무슨 소리지 그게? 내 방 창문 쪽은 골목이었다. 그 앞을 누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건지 네가 본 귀신 어떤 건지 기억나?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소린지 내가 본 건 단지 커튼인데 저 오빠는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지 머리가 한 이만큼 왔나? 그냥 소복 입고 여자애고 입술이 엄청 빨갰던 것 같은데 눈을 못 봤어요. 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답했다. 어떡하냐? 내가 보내. 맞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무서운 얘기를 듣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 2시쯤이 됐다. 왠지 불길했다. 갑자기 거실 쪽이 소란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빠와 오빠 친구가 불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오빠가 내 머리를 끌어당겨 컴퓨터 방의 창문 쪽을 보게 했다. 그리고 물어봤다. 뭐 보이니? 너 지금 밖에 뭐 보여 안 보여? 평소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그 오빠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러서 나는 확 무서워졌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그 오빠는 별말 없이 우리 오빠와 밖으로 나갔고 이내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다. 가기 전에 그 오빠는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무서우면 너네 오빠랑 같이 자. 알겠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무서워도 내 나이에 무슨 오빠랑 같이 침대에 눕는단 말인가? 나는 그 오빠를 배웅하고 내 방에 들어가려는데 오빠가 말렸다. 이거 제가 너 무서워할 거라고 말하지 말랬는데 어차피 너도 무서운 마음보다 호기심이 더 크지. 그러니까 말해줄게. 하고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친구가 본 그 여자 귀신. 자기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애래. 그리고 네 또래라네. 그리고 내 친구랑 눈이 마주치면 대부분 귀신들이 먼저 피한다는데 그 애는 늘 자길 노려보던 애라네. 그리고 걔가 평소처럼 그러니까 네 방 앞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랑 눈에 마주쳤는지 그날 이후로 매일 여기 오는 것 같다네. 진짜 욕이 막 나왔다. 내가 그 여자 귀신을 본 날 굳이 눈과 입술을 확인하려고 빤히 쳐다본 게 혹시 눈이 마주친 건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창문을 열어뒀는데 그게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소름이 쫙 돋고 눈물까지 날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 아까 너가 컴퓨터 방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네 방 문지방에서 통통 뛰면서 내 동생이 여기서 귀신을 봤단 말이야. 나도 보고 싶은데 하고 말하면서 통통 뛰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내 쪽을 보면서 욕을 하더라. 난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따지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 네 방 창문 쪽을 보면서 하더라고. 나 진짜 소름 쫙 돋았잖아. 근데 친구가 계속 샹녀나 뭘 노려봐. 당장 꺼져. 하고 욕을 하더니 알지? 걔 진짜 하다못해 조카라는 말도 안 쓰는 애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있는 컴퓨터 방으로 가더라. 나는 정말 절망적인 심정이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싶었다. 컴퓨터 방 창문 열고 너 보고 뭐 보이냐고 계속 그랬잖아. 그때 네 눈 바로 앞에 귀신이 있었대. 그때 네가 본 근데 너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걔가 그냥 가더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가 너 보려고 일주일 동안 매일 왔는데 오늘 내 친구가 꺼지라고 하니까 너 찾으러 반바퀴 돌아서 내가 있는 컴퓨터 방까지 간 거지. 좀 무섭더라. 거기까지 말을 한 오빠에게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쫓아낼 방법 없대? 그리고 그 오빠는 뭔데 그런 걸 보고 다녀? 그러자 오빠는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보였대. 나한테도 그런 사실 말해준 거 우리가 알고 5년쯤 지나서였어. 걔 원래 무거운 애잖아. 네가 그 귀신 쫓아보라니까. 보통은 자기랑 눈이 마주치면 알아서 비킨다는데 네 방에 붙은 애는 노려보건 욕하건 신경 안 쓰는 애란다. 네 방 안으로는 안 들어오잖아. 뭐 어때? 그렇다. 그 오빠는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내가 인사를 하면 늘 시선은 다른 데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빠에게 그 오빠 뭔가 기분 나쁘다며 자주 말하곤 했었다. 여하튼 나는 그런 말까지 듣고 도저히 내 방에서 살기가 싫었다.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네가 여기서 뭘 봤다 이거지? 나는 왜 안 보이냐? 근데 정확히 어디서 본 거야? 하고 묻길래 나도 모르게 오빠 옆에 누워서 말했다.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창살이랑 세 번째 창살 있지. 더 말하려는데 입안에 비명이 맴돌고 차마 밖으로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바로 그 여자 귀신이 천천히 창문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말을 하다 말고 컴퓨터 방으로 도망쳤다. 그 일이 있은 후 내 방은 거의 폐쇄되었다. 근 한 달을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얼마 후에는 다시 들어가서 자고 공부하고 했지만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고 나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내 방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내 방에서 자던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뭔가 쿵 하고 뛰어내리더니 무서운 속도로 쿵쾅거리며 달려와 내 옆에 눕는가 하면 무슨 시몬스 침대 광고처럼 정말 광하고 침대에 눕는다. 좀 조용히나 누울 것이지. 내 방 안에 널찍한 빈 공간을 누가 계속 걸어다닌다. 걸어다니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소리가 난다. 발바닥과 장판이 닿았다 떨어지는 찌익하는 소리. 그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데 그게 제일 싫다. 멈춘다는 것은 어딘가 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좀 무신경하고 워낙에 겁이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불안함의 부적도 사다 붙이고 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엊그제 오빠가 내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내가 있는 컴퓨터 방 쪽으로 베개와 이불을 끌고 왔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 방 침대에 누워 자려는데 누가 끊임없이 귓가에 속닥거리더란 것이다. 아무튼 나는 아직 내 방에서 살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귀신. 저는 이모들 중에 한 분이 무속인이시고 이모 쪽 친척 언니 중 한 명도 무속인입니다. 신랑 쪽은 시아버지가 약간 신기가 있으셨고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랑의 할머니도 신기가 있으셨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 아이들은 영혼이나 귀신 같은 걸 더 잘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는 말을 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죠. 여기 시골로 이사 오기 전 서울 망원동의 빌라촌에 살 때였습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땐 돈이 없어서 보증금 500만 원의 작은 방 2칸짜리 월세집에서 살았어요. 주인은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바로 위층에 사셨습니다.
저희 이사 들어올 때 주인 할아버지께서 계단이 지저분해졌다면서 골목에 서 있던 저에게 수건을 던져주시며 닦으라고 하셨어요. 어이도 없고 기분도 나빴는데 그만큼 빌라에 애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주인 할머니께 여쭤보니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라 곧 퇴원하실 것 같다고. 할머니께서 시간 날 때마다 병원 가서 수발 드시는 것 같았어요. 곧 퇴원하실 것 같다는 말에 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전에 안방 불을 다 끄고 작은 방 불빛에 의지해서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3살 딸내미가 갑자기 엄마 저기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내 딸내미인데 진짜 무서웠죠. 작은 방에 있던 신랑을 불러서 애가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신랑도 살짝 쫄라서 재차 확인하더군요. 아직 말 완전히 잘 못할 때라 똑같은 질문을 2번 해도 금방 답이 바뀌던 아이였는데 여튼 그날은 장롱 위를 계속 의식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잤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주인 할아버지는 퇴원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께 전에 듣기론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고만 있다고. 그날은 내 식구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골목이랑 빌라 앞 주차장이 좁아 앞에 서 있는 차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 빌라에서 주인 할머니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내려 오시더니 차에 타시더라고요. 까만 상복 입은 자제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날은 햇빛이 밝은 주말 낮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김없이 저와 아이들은 안방에서 놀고 신랑은 작은 방에서 게임하고 잘 놀던 딸내미가 갑자기 방문 쪽 천장 모퉁이를 뚫어져라 보더니 저기 할아버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전에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보다 표정도 말도 뭔가 진지해 보이더군요. 또 신랑을 불러 애가 할아버지 있다고 또 그런다 했더니 이번엔 파란 할아버지 아니냐고 웃으며 얘기하고 지나갔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애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데 집 앞에서 주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는데 할아버지 계실 땐 할아버지가 다 하셔가지고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실 때 할아버지께서 계속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평생 힘들여 일궈낸 내 집에서 눈 감고 싶다 하셨다고.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셔서 결국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딸내미가 그동안 보인다고 했던 할아버지가 주인 할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집을 보고 가신 게 아닐까. 그 뒤로 할머니께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 말씀하시라고 해서 신랑이 몇 번 올라가 고쳐주기도 하고 눈 왔을 땐 빌라 앞을 열심히 쓸기도 했네요. 한창 겨울에 이러고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할머니는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5번째 이야기, 곰팡이가 생기는 집. 저희 가족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 일로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가 끝난 뒤 일을 도와준 친구 몇 명과 가족이 밥을 먹는 도중 아버지가 저희에게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에 문제가 생겨 집안이 완전 망했을 무렵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야 했고 어렵사리 방이 2개짜리 반지하 집을 구하셔서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문제의 집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들어가게 된지라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막상 이사한 지 이틀쯤 되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현관문 맞은편에 있는 안방은 창문도 2개가 달려있고 햇빛도 잘 들어와서 쾌적했지만 그 옆방은 미닫이 문을 닫으면 햇빛이 완전 차단돼서 한낮에도 캄캄한지라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뿐더러 습기가 가득해서 방문 맞은편 벽에 있는 다락에서는 간헐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되니 벽지가 새까맣게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바닥엔 물이 고이기 시작했던 정말 최악의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조금은 불편해도 발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휴일 날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제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왠지 가위가 눌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잠이 깨는 듯하는 순간 침대 발치 쪽에 위치한 다락방의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하며 뭔 일인가 하고 고개를 들려고 하니 순간 가위에 눌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시선은 천장에 고정된 채 저는 어떻게든 깨어보려고 소리를 마구 질렀지만 역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겁에 질린 저는 제발 가위가 깨기만을 바라며 바둥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락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바닥에 고여있던 물 위로 누군가 천천히 걷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방찰방하는 소리랄까? 뭐라 말로 표현은 하기 힘들지만 방바닥을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깨어보려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 효과는 없었고 그 누군가가 곧 제 침대 발치까지 온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눌려오는 침대 끝쪽이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천장에 고정된 상태라 볼 수 없었지만 누군가 침대 위로 올라 와 제 두 발 사이에 서 있는 게 느껴졌고 저는 정말 무서워서 완전 패닉에 빠진 채 욕지거리가 섞인 소리를 내질렀지만 그 어떤 소리도 입안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더군요. 순간 발 쪽에 서 있던 뭔가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했고 침대 위를 두 발로 콩콩 뛰는 게 마치 어릴 적에 타던 방방을 타는 듯이 그렇게 침대 위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왼쪽에서 몇 번을 뛰다가 제 몸을 건너뛸 때는 제주 넘기로 돌아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뛰기 시작하는데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제주 넘어서 제 몸을 건널 때 살짝 보이던 그 얼굴과 형체. 들썩거리는 침대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겁에 질려서 울부짖을 뿐 제주 넘기 할 때마다 보이는 그 얼굴은 정말이지. 그렇게 가위를 일주일이면 서너 번은 눌린 것 같습니다. 매일 밤이 무서웠고 대낮에도 그 방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잠이 들 때면 어김없이 열리던 다락문. 어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해도 어머니는 그저 꿈이라고 말할 뿐 별 신경을 안 쓰시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제 몸이 상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많아서였는지 기관지에 결국 탈이 났고 피가 섞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혹시 자다가 코피를 흘리면 목과 코 쪽에 피가 고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제 몸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아버지는 결국 이사를 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정말 싼 월세값이 아쉽지만 제가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무래도 곰팡이와 습기라고 여기셨기에 이사를 하기로 하셨고 집주인과 상의를 슬슬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갑자기 아버지가 이사를 하시겠다며 고작 몇 집 건너로 이사를 한다며 짐을 옮기시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갔지만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친구를 불러 신나게 이사짐을 날렸고 이사는 곧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개의 짐을 나르기 위해 아버지랑 차에 올라탄 뒤 아버지는 넌지시 제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너 그 방에서 귀신 자주 봤다며? 저는 조금 당황한 채 머뭇거리다가 괜히 절 이상하게 보실까봐 그냥 꿈을 꾼 거라고 대충 둘러댔는데 아버지가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듣고. 너 그거 진짜냐? 꿈 같은 거 아냐? 진짜 그런 가위를 계속 눌린 거야? 당황한 저는 그냥 꿈일 뿐이라고 대충 마무리 지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끝난 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 듣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신경 쓰여.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층에 있는 주인 집에 올라갔는데 말이다. 마침 그 집이 제사라서 음식을 마련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길래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려는데 집주인 여자가 음식 좀 가져가라고 막 사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이 자기 남편 제사 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쩐 일로 왔냐고 하길래 그냥 애가 좀 많이 아파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지. 근데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프냐고 하길래 병원에선 이상 없다는데 자꾸 잔기침하면서 피도 섞여 나오고 몸도 말라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곰팡이나 습기가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랬지. 아 근데 갑자기 주인 아줌마가 황급히 놀란 목소리로 얼른 짐 빼고 바로 이사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보증금도 바로 줄 테니 얼른 이사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좀 당황해서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건물을 샀을 때 정말 좀 싸게 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세놔주고 지하를 자기들이 썼다고 하더라. 그래 맞아 우리가 살던 집 말이야. 근데 남편이 거기서 이유 없이 죽어나갔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주인도 그리고 그 전전주인도 이유 없이 몸이 말라가더니 병명도 모른 채 죽었다는 거야.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몇 명이 죽어나갔다고 하더라고. 그 소문 때문인지 다시 건물을 싸게 내놓았는데도 안 팔려서 그냥 싼 값에 월세를 내주고 자기는 3층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기 저 사진이 죽은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내 엄마가 말해준 딱 그 얼굴인 거야. 내가 가위 눌리면 자주 나온다는 그 다락방 귀신 말이야. 딱 그거더라고. 살짝 대머리에 오른쪽 눈 쪽에 검은 얼룩점까지 딱 똑같더라고. 도저히 이사 안 하고는 못 버티겠더라. 그 다락문. 니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밤만 되면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자주 잠도 깼던 그 다락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던 아버지의 겁에 질린 눈빛은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정말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던 친구 녀석을 통해 이 이야기가 학교에 퍼졌고 그 집은 곧 전교생이 다 아는 귀신 나오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집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몇 번의 큰일이 있었던 집이며 이미 동네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동네 집값 걱정에 쉬쉬했다고 하더군요.